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 두 번째 시간. 그래서 120쪽 몇 번째 줄입니까? 22번째 줄 본문 부분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이제 같이 읽어 보았던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제목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었고요. 지난 두 개의 문단, 앞에 시작하는 부분, 머릿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 화제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맹자가 말한 부동심, 또 부동심의 수련 방법,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맹자는 부동심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맹자는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데 이 선한 본성이 외부의 것에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선한 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동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동심을 그렇다면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두 가지, 지언이라는 단어와 양기라는 단어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또 인문 분야의 글을 어떻게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20쪽 22번째 줄,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맹자의 부동심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핵심 화제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몸은 마음이 이끄는구나. 몸이란 단어, 마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고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몸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된다면 어때요? 이 글에서 이 몸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 이 어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휘들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 한번 나오고 다음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글 전체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 한번 계속 읽어보면서 몸이라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또 그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들인지 확인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마음이 계속 나오네요.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자,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런 의문문이 있는 부분, 특히 이런 설명문 또는 논설문에서 의문문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밑줄을 쳐놓고요. 이러한 의문문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을 또는 핵심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맹자가 뭐라고 주장했죠? 몸이 마음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마음이 몸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음이 몸을 이끄는 방법은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얘기할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몸을 이끌 것인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므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자, 이렇게 마음과 감각기관이라는 또 새로운 단어 나왔고요. 글 중에서, 글의 구성 방식 중에서 비교와 대조라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특히 수능에 나오는 글들, 이런 글들에서 이 비교와 대조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비교와 대조의 방식, 대립되는 두 어휘를 대조하거나 또는 비교하거나 하는 이러한 글들은 반드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까요? 그렇죠. 둘의 차이점 또는 공통점 을 확인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문제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읽어 나갈 때 이런 대립되는 요소들이 있는 글들이 있다면 반드시 서로 구별해서 파악해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개념어들 계속 나오고 있고 어휘들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사람 소인, 큰 사람 대인, 대인은 뭐와 관련 있는 사람? 마음. 작은 사람 소인, 소인은 무엇과 관련 있는 사람? 그렇죠. 감각기관 또는 그 위에 있는 것 몸과 관련 있는 사람이네요.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맹자가 처음에 주장한 게 뭐였죠? 성선설. 인간은 선함의 그 단초를, 싹을 내부에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이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게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라는 물음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읽어보고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엇을 정리할까요? 대립되는 어휘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죠? 자, 뭐가 나왔습니까? 마음과 감각기관, 마음과 몸이 나왔고요. 여기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자, 마음과 감각기관, 마음과 몸이 나왔고요. 마음과 큰 사람, 대인 연결되고요. 이 대인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큰 몸이 연결되죠.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대인. 다시 감각기관과 소인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 소인과 작은 몸이 연결되네요.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 소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맹자가 말한 큰 몸과 작은 몸은 결국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쭉 정리를 해보면 큰 몸은 마음, 그것은 큰 사람을 이끄는 존재이고요. 작은 몸은 감각기관, 이것은 소인, 작은 사람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이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들을 정리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몸과 마음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랍니다. 마음은 뭐와 연결된다고 그랬죠? 큰 몸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감각기관은 무엇과 연결된다고 그랬죠? 작은 몸과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할게요. 정반대이다. 귀와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작은 몸의 특성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정리해 두겠어요. 작은 몸은 어떻습니까? 수동적이에요. 혼자 뭔가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네요. 작은 몸은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갑니다. 작은 몸의 특성, 끌려가는 특성이 있어요. 외부 자극에 끌려갑니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부구마움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이고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랬으면 자 여기 세모표 해놓고요. 앞과 뒤가 서로 어때요? 반대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아까 나왔던 개념들, 그죠? 큰 몸과 마음, 작은 몸과 감각기관, 그리고 작은 몸의 특성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나 마음은 큰 몸이죠. 이것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합니다.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선한 본성이었죠.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는 달리
특성,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까지 어때요? 큰 몸과 작은 몸의 뭐에 대해서 차이점. 근데 이런 차이점이 나온 부분은 어떻다라고 얘기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어떤 글에서든 대립되는 두 용어의 어떤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여기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시 볼게요. 큰 몸은 마음과 연결되고요.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죠.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작은 몸은 감각기관과 연결되고요. 수동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왜? 외부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큰 몸과 작은 몸의 어떤 특성들을 우리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수능에 이런 류의 글들이 나온다. 그런데 서로 대조되는 어떤 대립되는 그런 용어들이다 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것이 우리 글을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 나갈 거고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큰 몸과 작은 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작은 몸을 위한 일이 무조건 나쁜 것들은 아니다라는 뜻인가 보네요.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그런 거니까. 그러나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이해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어떻다? 작은 몸을 위하는 활동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우리가 작은 몸을 위하는 활동은 어떻습니까? 감각기관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건 작은 몸을 위하는 활동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치킨을 시키셨어요. 치킨 냄새가 외부에서 나를 자극합니다. 스물스물 그 고소하고 매콤한 치킨 냄새가 나를 자극해요. 그러면 어때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나의 감각기관은 딸려가게 돼 있죠.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결심하는 그 맹세. 어떤 맹세죠? 그렇죠. 저녁에 먹지 않겠다라는 그 맹세를 저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죠. 그러면 이것의 충족은 어때요? 내 마음에 따라 되는 게 아니죠. 충분히 먹고 배가 불러야 욕구가 충족이 되겠죠. 자, 그런데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면 이런 활동들도 상당히 좋은 활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봉사활동들을 많이 다닙니다. 요즘은 이제 시절이 이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가지 못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뭐 어디 요양원이라든지 또는 이제 보호시설 뭐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들과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어르신들 또는 어린아이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내가 준비를 해 갑니다. 같이 또 즐기고 놀 것을 준비해 가요. 가서 같이 음식을 펼쳐놓고 또 음료수를 놓고 아이들과 어르신과 같이 즐겁게 웃으며 음식을 먹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활동이 될까요? 감각기관을 충족시키는 활동이죠. 기본적으로 작은 몸을 위한 활동이에요. 하지만 뭐가 먼저 서 있다? 큰 몸, 마음이 먼저 서 있는 그런 활동이기도 하죠.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죠?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이 부분 의롭고 예에 맞춰서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이죠. 그것은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하는 일이기도 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자는 어쨌든 큰 몸과 작은 몸 대립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작은 몸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큰 몸이 먼저 서 있다면 작은 몸이 하는 활동도 충분히 좋은 활동들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몸은 아까 특성 중에 하나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까 작은 몸, 감각기관은 외부 자극에 끌려갈 수도 있죠. 그럼 외부 자극에만 끌려간다면 큰 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좋지 않은 활동일 수 있다. 그런데 마음에 끌려간 활동이면 작은 몸이 하는 활동은, 감각기관이 하는 활동은 좋은 활동일 수도 있다. 자,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서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게 되면 작은 몸은 따라오게 된다. 자, 예컨대 예를 들어 말하건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어떤 겁니까?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뒷받침의 부분인데, 이런 예시가 나오면 반드시 무엇의 예시인가 확인해 두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예시입니까? 큰 몸, 작은 몸이 큰 몸에 이끌려 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 즉 다시 말해 같이 다시 반복하는 것이고요.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뭐죠? 작은 몸이 외부 자극에만 끌려가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를 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몸과 작은 몸이 서로, 그죠? 이끄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결국 이제 작은 몸이 큰 몸에게 이끌려갈 때는 어떻다? 의로운 행위일 수 있고, 작은 몸이 외부 자극에 이끌려간다면 어떻다? 의롭지 않은 행위일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하는 것?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판단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맺은말 부분,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맺은말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이끌려가서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는 무슨 얘기죠?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몸이 큰 몸에게 끌려가지 않고 외부 자극에 끌려갔다는 얘기죠.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줍니다. 언뜻 보기에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작은 몸을 위한 활동들을 하다가 활동들은 안 좋은 활동들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끌려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몸에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큰 몸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관, 자, 저 오관은 오감, 바로 우리 감각을 느끼는 5개의 기관을 오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개의 감각, 오감은 자, 눈으로는 뭐죠? 시각, 귀로는 뭐죠? 청각, 코로는 후각, 혀로는 미각, 피부로는 촉각, 이 5개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감각을 말하는 거겠죠.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서, 마음이 이끌어서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 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하죠. 뜻을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자, 이 마지막 부분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뜻을 붙잡는 수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는 글을 읽어보았고요. 맹자가 마음과 몸의 관계, 그리고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한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글을 읽고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해보며 또 중심이 되는 어휘들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알다시피 맹자의 마음에 관한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문이고요. 큰 몸으로서 작은 몸을 이끄는 마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견해? 맹자의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특징, 대조적인 개념 제시.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대조적인 개념들은 반드시 정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맹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많이 들고 있고 묻고 답하는 방식을 중간에 한번 활용했었죠. 자, 이런 설명문 또는 논설문에 이런 의문문이 나오는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고 이 글의 중심 내용 또는 중심 화제, 핵심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질문이 여러분에게 답하라는 뜻이 아니겠죠? 바로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이렇게 써나가겠다라는 표시가 되므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치고 이 글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조적인 개념을 제시하여 마음에 대한 맹자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고요. 맹자에 따르면 마음은 몸의 욕구와 자신의 외부 상태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한 본성에 근거함으로써 몸과 자신의 외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맹자는 마음을 큰 몸, 감각기관을 작은 몸에 비유하고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끌어 나가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대인은 큰 몸이 작은 몸을 이끄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하겠죠. 또한 마음이 제 역할을 다 해나가야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바로 부동심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릿말,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의 의미와 수련 방법 2가지 기억나죠? 다음 본문, 상반된 활동 방식을 지닌 큰 몸과 작은 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맺은말, 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뜻을 붙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견해? 맹자의 견해입니다.
아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 부동심이라는 것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태도를 말하고요. 수련 방법은 두 가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양기,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인데 저 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이것이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수련하는 것, 양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하는 이유는 인간의 타고난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일을 관장하는 기관인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과 같은 요소에 의해 흔들려서 인간의 선한 본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로 부동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큰 몸은 마음, 작은 몸은 감각기관에 대응됩니다. 하늘이 큰 몸의 특성은 뭐였습니까?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을 하고요.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는 것이죠. 이 큰 몸을 따라가면 대인이 되죠. 작은 몸은 감각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동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외부 자극에 그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몸은 감각기관인데 수동적이어서 외부 자극에 그대로 끌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큰 몸, 마음에 끌려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큰 사람 대인은 하늘이 부여한 인간 본성에 근거를 두고요. 선한 마음에 근거를 두고 큰 몸을 따라 옳은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고요. 작은 사람, 소인은 마음의 뜻을 저버리고 외부 자극에 이끌려 작은 몸을 따라 감각적 욕망을, 충족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제 인의 예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네 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특성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이 원래부터 선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원만한 관계, 의라는 것은 잘못됐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 또 예는 다른 사람에게 사양하고 양보하는 마음, 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의 근원이라 보았고요. 그래서 기억나죠?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의 네 가지 단초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선한 사람, 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아마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보충자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악한 행위의 책임은 뭐죠?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뜻, 지향을 붙잡는 일이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다라고 이 글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가 본문 부분까지 끝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독서 역량 기르기, 또 독서 역량 펼치기를 통해서 이 글을 읽은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시간 남는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의 내용 정리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